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십자군 전쟁을 우리 중요하게 배웠었죠. 그죠?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런 비잔틴 제국의 셀주크 트루크의 위협에 대한 도움의 요청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우르바누스 2세의 교환권 확대의 목적과 여러 이제 제후, 기사, 상인, 농민의 이런 세속적인 이익이 결합되면서 처음에는 성지 탈환이라는 이제 종교적인 여유가 가득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특히 4차 십자군 때에는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을 약탈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요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역사의 변화를 이제 또 하나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상징이 되는 사건들 여러 배출하게 된댔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이것을 주창했던 교황의 권위가 쇠퇴되고 중앙집권 체제,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런 비잔틴 문화와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문화에 도입이 되면서 서유럽 문화의 발전과 그리고 도시의 경제의 성장과 자원 해체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본 게 우리 도시의 성장과 자원 해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중해 교역권, 동방무역을 이제 담당했던 지중해 교역권을 중심으로 북유럽 교역권과 그 중간을 연결하는 내륙 교역권을 살펴봤는데, 특히 샹파뉴 지역, 이제 전기시 갈리는 샹파뉴와 플랑드르 모직물 산업으로 유명한 이쪽 지역을 살펴봤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의 성장과 그 도시에서 활약하던 부르주아, 그러니까는 상인과 소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길드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영업할 수 없고 정해진 가격만 생산하고, 새로운 생산 기술은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시스템으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발달을 저해한 면모도 있다는 것. 그리고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농노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봉건 꼰대 영주들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반란으로서 자크리의 난과 와트 타일러의 난으로 그들과 저항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중앙집권 체제, 왕권 강화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서유럽의 절대 왕정의 구조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죠. 그죠? 절대 군주가 등장을 하려면 그 밑에는 항상 상비군과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로서, 원래 왕은 군대를 소집하려면 십자군만 해도 자신의 대제후에게 연락하고, 대제후가 중소제후에게 연락하고, 중소제후가 기사가 또 하급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모여서 출발하는 형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각 영지들 사이에는 각각의 영지는 각각의 영주가 통솔하는 불이권이 존재했던 시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군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어떤 영역, 자신의 그 힘이 모든 국가의 전역으로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절대군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절대군주에게는 이제 이렇게 항상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비군의 등장,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지방 곳곳에 전달해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지역을 운영하는 관료제가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이 두 개를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지원했던 아이들이 바로 시민 부르주아였습니다. 부르주아. 그래서 이 부르주아,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 아이들이었죠. 그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시민계층으로 성장하면서 이 제3계층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과 결탁해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봉건 귀족 세력들과 대립하는, 그래서 이 봉건 귀족 세력들도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자신의 세력들이 약화되면서 절대 군주의 어떤 신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어떤 세력 균형과 왕권의 어떤 절대적인 강화,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게 결국 전 유럽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럼 선생님이랑 사실 절대 왕정으로 가는 과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각 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이제 아우르는 신성 로마 제국과 이베리아 반도, 총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중요한 주관식 힌트랑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한번 얘기해보고 오늘 수업 마칠까 싶습니다. 먼저 프랑스예요. 자, 프랑스의 등장은 우리가 이제 프랑크 왕국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서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재산을 균분상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로빙거 왕조가 몰락하고, 이제 피피니에서 등장했던 카를로스 왕조도 역시 몰락하면서 이 왕국이 3개로 분할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이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서프랑크,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되고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는 거였어요. 그지?
근데 이 서프랑크의 이제 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카페였습니다. 카페, 위그 카페. 위그 카페는 파리 백작이었죠, 그죠?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만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렇게 귀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주들에 의해서 영토가 다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각 영지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할 수 없었죠. 불이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프랑스의 왕권은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이제 왕의 힘을 가장 이제 프랑스 왕의 권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세력이 됐던 것이 바로 노르망디 공국이었어요. 이 노르망디 공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르만족이 세운 이제 노르만족이 중심이 되어서 등장한 귀족인데, 하도 프랑스를 약탈하니까 이쪽 지역 노르망디 지역을 주고 이쪽 지역에 이제 귀족으로서 이제 책봉을 한 것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르만족 그 출신의 그 정보광 윌리엄이 이제 그 앵글로색슨이 만들었던 잉글랜드를 멸망시키고 여기에 이제 자신의 왕국을 건설을 하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 둠즈데이북, 세금을 걷기 위한 그 조세 장부도 만드는 모습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웃긴 건 이 영국에서는 왕인데 바다 건너 프랑스로 오면은 이 프랑스 왕이 신한 거예요, 영국 왕이. 그래서 이런 영국의 왕이자 이제 노르망디 공작으로서 이제 프랑스 왕의 신하로서 이 점점 이런 혼인과 유산 상속과 그런 걸 통해서 이 노르망디 공작 잉글랜드 왕이 영토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프 2세 직전까지는 이 영국의 영토가 거의 프랑스 전체 땅의 절반을 이룰 정도로 이 분홍색 지역이 다 이 영국의 영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국의 이 영역 확대가 당연히 달가워 보이진 않았겠다, 그죠? 그러는 와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국과의 전쟁에 전면전에 나섰던 왕이 필리프 2세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프 2세는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홍색 지역에 걸쳐 있었던 영국의 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국 왕은 반대로 땅을 많이 잃었겠죠, 그죠? 존 왕이었습니다. 킹존. 이 킹존은 그래서 별명도 아주 굴욕적이에요. 실지왕,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왕실에서도 이 존 왕에 대해서는 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역대 영국 왕 중에 이 존 왕을 제외하고는 존 주니어가 없어요. 그래서 존 왕은 유일무이한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영토도 많이 잃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쟁에서도 대거지고, 그리고 재정이 악화됐으니까 세금으로 이걸 이제 모면하려고 한 거예요.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죠? 존 왕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뭐였다? 대헌장이었다는 거. 마그나 카르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영국 파트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황과도 프랑스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영국과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성직자에게 과세를 시도를 하게 돼요. 누가? 필리프 4세가. 그런데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성직자들은 교황의 소속이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필리프 4세를 막 파문하려고 들면서 둘 사이의 대립이 아주 극해져요. 그러는 와중에 필리프 4세는 삼부회를 처음으로 소집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프랑스 혁명에서 들어본 그 삼부회 있죠. 세 개의 신분으로 구성된 삼부회를 소집해서 이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표결을 붙이고, 나아가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이단인지 아닌지까지 판별하러 들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필리프 4세의 이제 지지자들은 휴가를 나왔던 보니파키우스 8세의 별장을 공격해가지고 70세 노령의 이 교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뚜까 패는 행동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보니파키우스 8세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결국 사망하게 되고, 이제 친교황, 그러니까 친프랑스적인 교황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걔가 바로 클레멘스 7세예요. 그치? 그래서 클레멘스 7세는 이제 필리프 4세에게 고마운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마치 성경에서 유대 왕국의 이제 유태인들이 신바빌로니아로 이제 끌려갔던 이런 어떤 강제로 끌려가서 갇혀지다라는 걸 유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바빌론 유수 사건을 빗대어서 이걸 아비뇽 유수라고 비꼬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의 제일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바로 백년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백년전쟁은 이 프랑스 영지 내에 있는 영국의 땅을 모두 몰아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원래 프랑스 땅의 절반이, 많은 부분이 영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을 다 몰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과정이 100년이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대의를 파게 된 첫 배경은 왕위 계승 분쟁과 영토 분쟁에 있었어요. 먼저 왕위 계승 분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주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라고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왕의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왕위 계승 서열이 가까운 사람을 찾아봤더니 누나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3세였어요. 얘는 영국 왕의 출신이었어요.
프랑스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가장 유력한 계승 후보였지만 프랑스 왕국에서는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을 겸임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샤를 4세의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샤를 4세의 조카에게, 조카도 아니죠, 샤를 4세의 사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제일 서열이 가까웠던 에드워드 3세가 화가 났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 프랑스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상당히 탐을 내게 돼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선생님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우리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플랑드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의 생필품이 모직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직물 생산에, 유럽 모직물 생산에 아주 많은 퍼센트,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게 영국 땅이었다는 거. 그지? 영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보르도를 포함한 이 지역을 귀엔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도 역시 영국에 소속된 땅이었어요. 이 귀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르도가 뭐로 유명하죠? 무슨 산지로 유명해요? 그렇지, 와인 산지로 유명하죠. 지금도 와인으로 유명한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거의 전 유럽의 90%의 와인을 보르도에서 생산을 했다고 할 정도니.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 나는 이 수입이 영국 전체 재정의 70%에 달했을 정도로 엄청난 노른자의 땅이었다라는 거. 이 땅이 프랑스가 엄청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랑드르와 보르도, 기엔 지역을 이제 갖겠다라는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다툼이 결국엔 백년 전쟁에 이어지게 됩니다. 백년 전쟁의 전개 과정을 쌤이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영국이 아주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좀 고전을 겪었던 게 칼레 지역이었어. 이 칼레는 여러분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때 영국 왕이 한 8,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1년 반을 이제 노력 끝에 어렵게 여기를 수복하게 되거든요. 칼레 시민들이 너무 항복을 안 하니까 화가 난 나머지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왕이니까 좀 이제 너그럽게, 왜냐면 어차피 그 시민들을 지배하기도 해야 되니까 너희 중에 대표자 6명만 나와서 죽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했고, 그 6명이 자진해서 나섰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칼레시를 이끌던 대표적인 이제 귀족 가문, 귀족 집안 또는 관료자 이제 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진 자의 어떤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 내가 누리는 어떤 사회적인 이치와 이익만큼 그만큼의 의무를 내가 다 하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헌신적인 자세, 그런 것을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동했던 영국 왕이 그들도 죽이지 않고 어쨌든 칼레를 차지하게 돼요. 백년전쟁에서 마지막까지 또 이걸 차지했던 지역이 칼레였다라는 거. 영국의 우위에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 활을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이 활을 잘 싸니까는 이 사람 키만한 장궁을 이용해서 이제 활을 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처음에 많이 밀렸는데,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은 이 영국 군을 잡자마자 이 활쉬를 당기는 손가락부터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군 사이에서 손가락이 이제 2개의 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면서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는, 거기서 이제 승리의 V라는 손짓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반대로 이 영국 군들이 프랑스 군들을 보고 놀릴 때는 손가락을 이제 손등이 상대를 보이게끔 흔들어서 이제 흔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제 V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리의 V, 기쁨의 표시이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약간의 저주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여행 갔을 때 이런 거 잘 챙겨봐야겠어요. 여튼 이렇게 영국이 엄청나게,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이 노란색 땅을 차지할 만큼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파리를 먹고 난 다음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를레앙을 이제 뺏기면 남부 지역도 거의 털리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오를레앙에서 글자도 하나 모르는 까막눈 처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등장한 거예요. 걔가 바로 잔다르크였어요. 젠다르크.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17세 소녀입니다. 17세. 글도 모르는 완전 오를레앙의 촌뜨기 소녀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프랑스 편에서 싸우라고. 그 말만 믿고 어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군대를 내어주겠어요. 그죠? 잔다르크를 막 시험을 했어요. 정말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제 잔다르크가 막 왕이 그때 당시 막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숨어있는 왕도 막 찾아내고 하는 막 이런 기염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잔다르크가 등장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전장에서도 항상 흰말을 타고 제일 앞에서 그 전쟁을 이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허벅지에 칼이 막 들어와도 머리가 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 태색이 짚었던 프랑스 군인에게 어떤 활기를 불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제 소문들이 다른 영주들에게도 퍼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잔다르크가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전세가 완전 뒤집어지면서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 왕이 대헌장을 이제 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헌장은 최초로 국왕의 권력을 제약하는 문서가 된 것이죠. 그걸 국왕이 손으로 찍게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 세운다, 헌, 법을 세워서 군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입헌 군주제의 기초가 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14세기에는 모범 의회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30문제와 같은 신문제 의회가 등장하기도 해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때면 이제 조선시대의 이제 중반, 초반, 중반쯤 되는데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유럽에서는 의회제도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 좀 부럽다, 그죠? 그리고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에서 완전 패배하게 되죠. 이런 외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영국에겐 또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쟁으로 장미전쟁이라고 불러요. 왜 장미전쟁이라고 부르냐면 이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두 개의 가문이 다 장미의 문양을 자신의 가문의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미의 두 가문이 붙었다 해서 이걸 장미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얀색 장미를 사용하고 있던 요크가와 빨간색 장미를 사용하고 있었던 랭커스트가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죽였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제 그런 두 집안처럼요. 결국 이 전쟁 끝에 랭커스터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헨리 7세가 왕위를 즉위를 하면서 랭커스 가문의 승리로 비춰졌지만 이 헨리 7세가 요크가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 두 개 가문은 사실은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이 튜더 왕조인 거죠. 그죠? 이래서 헨리 7세로부터 시작한 튜더 왕조는 나중에 그의 아들이었던 헨리 8세, 그 헨리 8세가 결혼을 엄청 여러 번 하죠, 그죠? 그의 딸이었던 메리, 블러드 메리나 엘리자베스 1세까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의 상징은 흰 장미와 빨간 장미를 합친 이런 문양이 특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이에요. 신성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 분열이에요, 분열. 일단 독일 지역은 13세기엔 심지어 황제가 뽑히지 않아요. 크게 비어있다. 황제 자리가 비어있는 시기가 100년이 걸친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황제를 선출하기 위한 기준을 위해서 제후들이 협의를 해서 문건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황금문서입니다. 왜 황금문서냐면은 황제의 황금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황금문서라고 하는데, 이런 황제가 없는 시대를 해결하고 황제를 선출하는 절차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더 포인트는 이거예요. 선출권을 가진 제후, 이걸 선생님 뭐라 부르냐면 선제후라 부르거든요. 선출권을 가진 제후, 총 7명입니다. 이 7명의 권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할 수 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황금문서를 통해서 오히려 제후의 권력이 더욱더 어떻게 됐다?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후를 통해서 선출된 황제가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 다음 이탈리아 봅시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약했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마저도 힘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여기 여기 보면 나폴리 왕국이라든지 또 교황령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밀라노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이런 도시들로 나눠져 있던 상태다 보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의 이제 어린애 같은 고양이 손 같은 권력도 이탈리아에서는 먹혔다는 거, 그지? 자, 그런데 마지막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피레네 산맥 이남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 나뉘어 있죠, 그죠? 이 먼저 에스파냐부터 보면 에스파냐는 이 재정복 운동과 통일왕국 수립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재정복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비잔틴 제국할 때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막 대립하는 모습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도 봐주세요 화면에 아프리카 북부를 지나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점령하고 어디까지? 프랑스까지 진격을 해요. 이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이제 그 까를로스 마르테 이 이제 망치란 별명을 가진 아이가 투르푸아티에서 그들을 격퇴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던 포르투갈, 레온, 카스티아, 아라고니안 나라들은 이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면서 그들의 지역을 재정복하면서 성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은 마지막에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남게 되고 이 크게 이베리아 반도는 포르투갈과 카스티아, 아라곤으로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데요. 나라 이름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스티아가 캐스팅 보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포르투갈이랑 결합할 것이냐, 아라곤이랑 결합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카스티아의 왕은 자신의 여동생을 포르투갈 왕과 결혼시켜서 결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포르투갈 왕은 40대에 호라비. 근데 카스티아의 그 왕의 여동생은 20대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이나 차이 나는 호라비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 공주가, 그죠? 그래서 결국엔 탈출합니다.
그래서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감행하게 돼요. 완전 로맨틱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가 등장했다? 바로 에스파냐가 등장하게 됐어요. 이 에스파냐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냐, 스페인이냐 그냥 변기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남았던 그라나다까지 모두 점령하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하게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동일한 목소리.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이제 12세기 레온 왕국에서 독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대했고, 특히 이제 에스파냐에게 밀리다가 15세기에는 더욱더 잘 나가지게 되죠. 누구 덕분에? 바스코 다가마가 유럽 최초로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죠? 확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향신료, 그런 다음에 이 아시아의 산물들을 유럽에 직접 갖다 파는 유럽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엄청 경제적으로 성장했겠죠. 얘네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일본까지 왔잖아요. 그죠? 나가사키 입항하고 그 전국시대에 조총 팔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까지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세기에는 필리프 2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 포르투갈까지 모두 이제 차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이라는 이제 제국이 등장을 했다가 나중에 결국 17세기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여기 플랑드르 지역과 보르도를 포함한 귀엔 지역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힘들었지만 장미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엄청 강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 100년 전쟁과 장미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프랑스와 영국은 항상 전쟁을 하니까 항상 필요한 군대, 상비군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 상비군 누구의 명령만 듣는다? 왕의 명령만 듣는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하나만 기억하자. 분열. 그래서 황금 문서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분열이 가속화되었다는 거.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밀어내는 이런 활동.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결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쌤이랑 주관식 힌트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 힌트 먼저 보면은 자료 5번. 이게 이제 대헌장의 내용이죠. 그죠? 대헌장은 누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요? 영국의 킹 존, 그죠? 존왕. 이것이 승인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누구와의 전쟁 때문에?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준다? 귀족한테 거두려고 하니까 귀족이 뭐 했다? 반발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대헌장이 가진 정치적 의미는 아까 뭐다? 처음으로 왕의 권리를 제한했다. 이건 입헌 군주제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100년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가 어떻게 됐다? 영국은 줄고 프랑스는 늘어났는데, 이때 프랑스가 차지한 영토 두 군데가 나와야 됐었죠. 그죠? 플랑드르나 보르도를 포함한 귀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미전쟁이나 또는 이제 이런 100년 전쟁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죠. 누가 약해지면서? 봉건 귀족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죠? 그 다음에 6번. 이 황금 문서가 신성로마 제국에 끼친 영향은 뭐를 줬다? 왕권이 약화됐죠. 왜냐하면 이 황제 선발권을 가졌던 귀족들의 제후들의 세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귀족 세력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이 21세기 민족주의. 그게 오늘 배웠던 내용과 연결돼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잔다르크란 이 여인은 프랑스를 위해 싸우고 프랑스를 위해서 죽어갔죠. 그죠? 그래서 신의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 프랑스를 위해서 100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웠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의 정성과 그 하나님의 이제 이런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왔다는 이런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결국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승전하고 있는 잔다르크를 엄청나게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프랑스 왕에게 엄청 부담이 됐을 거예요. 결국 잔다르크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되게 되는데, 그 포로가 된 잔다르크를 몸값만 주면 풀어줄 수 있었으나 프랑스 왕은 그 몸값 지불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잔다르크는 이제 영국에게 팔려가게 되고, 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잔다르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프랑스를 위해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에 따르면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반드시 마녀가 되어야 했다는 거. 그래서 영국에서 마녀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잔다르크가 마녀가 되면 또 안 되는 나라가 있죠. 누가?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의 그 몸값의 지불을 거부했던 왕은 결국에는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다시금 추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는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프랑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프랑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나라에서는 마녀로, 어떤 나라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유명한 이 축구 구단이죠. 그죠? 바르셀로나 FC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 두 구단은 다 에스파냐에 있는 축구 구단이에요. 하지만 한 번 격돌하면 한일 전쟁과 같이 아주 치열하게 격돌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르셀로나가 포함한 이 지역이 옛날로 따지면 아라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그 이 두 왕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랑 결혼을 통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통합된 이후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후에 독립을 했지만 이 아라곤 지역은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독립하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현대사까지 오면서 지금 이제 막 프랑코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전체 면적이 6%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GDP의 20%를 생산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끊임없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축구 경기에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백년 전쟁과 우리가 오늘 배웠던 통일왕국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왕권이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 상비군과 그의 명령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료의 양성이 필요하다 했죠. 그죠? 그런 관료들에게 월급을 제공하려면 이 도시상공업자들의 지원이 꼭 필수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영국부터 한번 볼 건데요. 영국은 노르만 왕조 정복 이래 비교적 왕권이 강한 나라였어요. 봉건제 국가 사회에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의 이제 신하로서 있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잉글로색슨족의 잉글랜드를 점령하면서 정복왕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둠스데이 북을 이제 제작을 해서 전국 각지에 세금을 걷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13세기 무렵부터는 존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수많은 땅을 잃게 되죠.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땅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키자 귀족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요구했던 게 바로 뭐다? 네, 대헌장이었다. 그래서 대헌장에서는 포인트가 정치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군주의 권한을 최초로 제약함으로써 입헌군주제의 기초, 초석을 다지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후에 이제 이런 성직자 귀족 각주의 도시 대표가 참여하는 모범의회가 소집이 되고 이게 14세기 영국 양원제 의회의 제도의 기틀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프 2세가 이제 이때 프랑스 안에 있던 영국령을 많이 회복을 했죠. 그때 영국 왕이 누구였다? 존 왕. 존 왕이 이제 이때 전쟁에서 많이 패배하면서 그 세금 부담을 이제 귀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충당을 하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바로 뭐다? 네, 대헌장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어 필리프 4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성직자들에게 과세를 하려고 했죠.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엄청 반발을 하더라. 그래서 이 성직자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중에 이 신분제 의회, 이제 3부회를 개최를 하게 되죠. 그죠? 의회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회의 단체인데 세 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교황의 권리를 이제 굴복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제 프랑스 출신의 이제 교황이 등장을 하게 되죠. 클레멘스 5세가. 그러면서 이 필리프 4세의 압박과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제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는 게 바로 아비뇽 유수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령,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귀엔 지역, 보르도를 포함한 귀엔 지역과 그리고 모직물 생산주로 유명했던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대립을 하고, 그리고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의 이제 첫 번째 계승순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백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백년 전쟁에서 영국이 우세했다 했었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면서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 오를레앙 전투를 기점으로 프랑스가 이 전세를 뒤집어 엎게 되고, 이때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발판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왕위 계승 문제로 장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왜 장미 전쟁이라고 했냐니, 오른쪽에 보니까 이 요크가의 하얀 장미와 랭커스터가의 빨간 장미, 각 가문의 문양이 장미였기 때문에 그들의 대립을 장미 전쟁이라고 불렀다 했었죠, 그죠? 결국 두 가문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이 랭커스터가가 승리를 했지만, 랭커스터가 출신의 헨리 7세가 즉위를 하면서 요크가의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발생된 튜더 왕조는 이제 이 흰색 장미와 빨간색 장미를 혼합한 이런 문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이제 헨리 7세로 시작했던 튜더 왕조는 나중에 헨리 8세, 그리고 헨리 8세의 아들과 그들의 딸이었던 메리, 블러드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튜더 왕조가 영국의 절대 왕정을 이끌어가는 이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칼레를 포함한 이쪽 지역이 플랑드르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모직물 생산으로 유명한 수입이 많았던 곳이고, 또 한 곳은 이제 보르도를 포함한 기엔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인 생산으로 엄청난 재정 수익이 났던 곳이죠, 그죠? 이것이 다 백년 전쟁 이후에는 어느 나라 영토가 됐다? 프랑스의 영토가 됐다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나눠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분열된 상태였다라는 거. 특히 독일 내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제후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했다 했죠, 그죠? 특히 13세기에는 이런 힘이 없는 황제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 비어있는 황제제가 비어있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어렵사리 14세기에 제후들이 협의를 해서 황제를 선출하는 과정을 이제 절차를 정한 게 황금 문서죠. 그래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7명의 제후를 선출권이 있는 7명의 제후라 해서 선제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황금 문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대제후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황제권은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먹기 쉬운, 그래서 교황청의 젖소라는 별명을 굴욕적인 별명을 가지게 되게 되죠, 그죠? 이탈리아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 도시국가와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카스티아,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했던 아라곤,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지금 지역이죠, 그죠? 이 두 지역에 이제 공주와 왕자가 혼인을 하면서 에스파냐 왕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신학로 개척 때 콜럼버스를 지원하는 왕으로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합심해서 이슬람의 최후 근거지인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의 전경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클래식 기타 연주도 있죠, 그죠? 보시면 여기 있는 코란의 이제 구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 알라 신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란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꾸미거나 기하학적인 문양과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궁전의 장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유럽의 성과는 좀 다른 차별성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스파냐에 가게 되면 우리가 꼭 이제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바로 이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 이제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세기에는 포르투갈이 독립을 하게 되고 15세기에는 통일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유럽에서 최초로 인도까지 직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죠. 바스코 다가마. 그런데 나중에 16세기에는 펠리페 2세가 이 에스파냐 왕국과 포르투갈을 잇는 이베리아 반도에 거대한 에스파냐 제국을 수립을 하면서 잠시 포함되었다가 17세기에 들어서 다시금 독립을 하면서 지금의 독립적인 국가의 지위까지 맡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왕권 강화 중앙집권 체제의 발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영국은 대헌장,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백년 전쟁, 그리고 그 이어서 영국은 장미 전쟁까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왕권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분열되어 있었다.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재정복 운동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작했던 그림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본다면 이제 이 중간에 중앙에서 깃발을 들고 승전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누군지 알겠죠, 그죠?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교황권 쇠퇴 내용과 연이어서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